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4.19, 5.16의 폭풍 전야에 지금 딱 도착되어 있습니다. 4.19로 갈 것인가, 5.16으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이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라서 지금 우리 다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을 중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저도 지금 방송하기 오기 전에 우리 요셉이가 또 양멜이 저 내노이가 데리고 와서 어린이날 또 인사시키려고 왔는데, 이제는 애들이요 이 할비하고 할매를 싫어해요. 보니까 벌써 싫어가지고 어린이날이 보니까 제일 어린이날이 외로운 날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뭐 애들 한번 안아보려고 해도 냄새 난다 그러지. 예? 그리고 또 벌써 우리 요셉이도 오늘 아침에 1시간 반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왔는데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에 그 뽀로로인가 뭔가 그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틀어달라 그래. 그러니까 참 보니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가 이게 다른데, 오늘 공휴일인데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4.19, 5.16을 앞두고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 왔습니다. 또 내가 오니까 또 두 장로님들이 또 안 오면 잘릴까봐 겁나가지고 김학성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예, 김학성입니다. 예. 네. 또 황윤선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김학성 헌법학자 예. 제1호인데 4.19가 일어날 때 헌법의 허락을 받고 4.19 했나요? 당연히 아니죠, 목사님.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이제 혁명을 하거나 네. 저항권 행사할 때는 네. 현행법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국가 권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네. 위협하거나 할 때는요, 네. 정부의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당연히요. 그러면 헌법 위반이니까 처벌받아야지. 4.19 했던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기존 헌법 질서에 비춰보면 그건 위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걸 네. 위헌으로 보질 않지요, 목사님. 두 가지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요. 그 본질이. 혁명이? 그럼 혁명은요. 혁명? 예, 근데 5.16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그럼 아무나 혁명해도 되겠네. 아무나 혁명하면 이제 실패하죠, 목사님.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목사님. 실패하면 처형이요? 우리가 5.16 혁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네. 기존의 헌정 질서에 비춰본다면 네. 그 행위는 위헌이었죠. 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행위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또 다른 합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군요. 만약에 실패하면 네. 처벌받는 거죠, 목사님. 실패하면? 예, 예. 지금 어차피 내가 볼 때 4.19, 5.16 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를 보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인들 때문에 가게 돼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세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뭐 교육, 언론, 심지어 뭐 성경, 뭐 역사, 뭐든지 다 물어보시고, 특별히 오늘 현재 처한 이 대한민국의 상태에 대해서도 다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윤선 장관님. 5.16 그 군사혁명 했잖아요. 네. 군인들이 그거 헌법에 허락받고 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에요? 그 이제 4.19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국민들의 민심이 네. 폭발했다고 보는 거죠. 아, 특히 이제 쭉 뭐 어느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데 네. 그게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 김주열 그 최루탄 맞아요. 그 사건 때문에 민심이 폭발해서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네.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달라서 어떤 이런 그 신문 방송 체제도 네. 훨씬 지금보다는 후진성을 갖고 있었고 네. 거의가 실시간에 전 국민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그 김주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체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이 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5.16은 사실은 군사 구태타입니다. 네. 예, 이 구태타란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네. 성공하면은 혁명으로 해서 네. 하지만은 실패하면은 그거는 뭐 전부 반역죄죠. 아, 예. 또 그렇게 그 무력을 가진 군이 나서는 것은 그래서 극도로 네. 이거는 아주 통제를 해야 되고 지금도 지금 그 우리 동남아에는 하잖아요. 군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건 뭐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또 권력이 바뀌거나 이런 거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학자들 또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네. 중진국 이상에서는 네. 구테타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네. 역사가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4.19, 네. 4.19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 또 일부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키웠고, 이것이 우리 힘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특히 5.16은 박정희 대통령이 네.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을까? 그건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네. 예, 꼭 필요할 때에 이제 그런 그거로 이제 우리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일부 또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4.19 혁명 정신, 네. 5.16 혁명 정신으로 네. 그 정신 가지고 우리가 혁명적인 지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그게 바뀌지 않으면은 나라 큰일 나겠다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100% 120%뭐 타당하다고 보고 네.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정치인들이 워낙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이합지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좀 깨워서 정치 개혁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가 우리가 비록 안타깝게도 원내 진입은 못했지만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국힘당 보수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확산되었다 보고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네. 우리 공약으로 보나 또 앞으로 들어가서 우파의 어떤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는 확실히 많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목사 하나 좀 추가해드리면, 네. 5.16 군사혁명 그러면 이제 황 장로님은 이제 중장 출신이시고, 목사님도 또 군대 팬이시잖아요. 하사 출신이시니까. 그렇지. 저는 비록 그 군복무를 뭐 제대로 못했지만, 방이잖아요, 방이. 방위예요. 그런데 제가 네. 5.16 군사혁명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왜냐면 1960년 4.19가 터졌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터져서 그해 7월 달에 그 총선을 했습니다. 네. 그해. 네. 그래서 장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목사님.
그때 이제 개헌 또 했죠. 내각제로. 그럼 내각제를 개헌해가지고 장관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회 상태를 보면 전 국민이 데모를 했습니다. 네. 예컨대 그 당시는요 군인도 나와서 데모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네. 그 당시 19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통일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네. 그때 처음으로 김일성이 제안했어요. 그때는 고려 연방제죠. 그럼요. 네. 그 1960년 8월 15일 날 남북 연방제를 하자. 근데 그 당시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72년까지. 72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방도 유리하고 네. 경제 체제가 유리했거든요. 네.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지 않았으면요. 네. 대한민국은 거의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 그렇게 봐요. 왜냐면 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당시 남한의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뭐라냐면, 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 구호를 가지고 제하에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상당히 위험했어요, 목사님. 그게 우리가 지금은 역사가 한참 지나서 실감이 덜 나지만 사실 그때 6.25 일어난 지 10년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0년이니까. 예, 그럼 10년도 안 됐죠, 목사님. 네. 그리고 건국한 지 48년에 건국해 13년이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3년 만에 이제 이 뭐 사회 변화가 뭐 급속도로 일어나게 됐는데 황교안 장군님. 네. 그 유일하게 세계 역사에 혁명, 쿠데타 역사에 한 명도 안 죽고 무열. 무혈 혁명이 이루어졌단 예, 말이에요. 무혈. 예. 전 세계에 그런 예가 없거든. 몇 사람이라도 죽게 돼 있거든. 네. 일단 총으로 죽게 돼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계급이 수소타죠. 별 2개잖아요. 사단장이제. 예. 별 2개인데 이거는 또 지나가는 여담으로 장로님은 별 3개잖아요. 네. 3개인데 5.16 혁명 해야죠, 그러면. 2개도 했는데 3개가. 네. 그때는 네. 현역이고 네. 사실 그 무혈혁명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군사 쿠데타 중에서 네. 목사님 말씀대로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미 그때 군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네. 그 후배 네. 또는 부하들의 네. 존경심이 컸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때도 일촉즉발로 저 부대끼리 이렇게 저 바로 정면으로 맞아 있는데 네. 어디 하나에서라도 총성이 터지면은 네.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그러면 그 틈을 또 이용해서 네. 북한이 또 갈 거고. 네. 그래서 이 쿠데타란 것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진국 이상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고 또 지금은 뭐 완전히 그 중진국 이상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네. 군도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비밀이 쿠데타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정도만 하더라도 네. 그 혁명에 가담하는 그런 그 부대 수로 따지더라도 상당한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기무, 헌병, 감찰 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렵다는 거죠. 핸드폰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또 될 수도 있어요. 일시에 동시에 전달 딱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비밀이 새 나가죠, 목사님. 아니 장단점이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혁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별 2개인데 그 위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도영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정일권이 있었잖아요. 정일권. 예. 정일권이 그때 육군 참모총장인가? 그때 그랬나요? 응? 정일권이 또 있었잖아요. 또 백선엽도 있었잖아요. 그 위에 뭐
별 3개짜리, 4개짜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도 있었고, 뭐 다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소장이 별 2개짜리가 간도 크지. 이걸 혁명을 그냥 혁명은 네.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요. 죽을 각오로 네. 실패하면 전부 사형 아닙니까? 사형. 실패하면. 그래서 그 혁명의 그 박정희를 제일 측근에 도왔던 김종필이가 혁명하러 나가면서 아침에 잠자는 박용옥 여사를 향하여 그 조선일보의 그 해고록에 나온 거거든. 일면의 탑에. 맞습니다. 예, 일면 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선일보에 김종필 그 인생 마감하면서 그 이번에 박근혜가 중앙일보하고 한 것처럼 그 이제 그 했는데 그날 박영옥 여사 잠자는 여사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혁명의 비밀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 네. 박영옥 여사가 알았다면은 예, 예? 말려 이거 이러다가 남편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말려줘 하고 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하고 또 다른 게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투스타지만은 그 위에 있던 상급자들도 연령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 뚜렷하게 간 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때 만주 군관학교 뭐 이렇게 일본 저 육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그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탁탁 저 연령 서열 또 뭐 저 사관학교 뭐 임관 서열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할 때고 저는 꼭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그 부하들이 뭐 저 김종필을 포함한 밑에 부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느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실패하면 내 죽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밀고를 한다거나 하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진정한 리더십은 뭐 계급이나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한테 우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군에도 아주 뭐 호탕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하들로부터 좀 존경받는 데는 좀 그 부족한 분들이 많이 그 진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저 현재 우리 군은 네. 클리어돼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많이 걸러져서 올라가는 거고. 자,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별 2개인데 그 이분은 남노당 출신이란 말이야. 네. 남노당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형님 박상희가 대구 10월 폭동에 경찰한테 총격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가 남노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의 뒤에서 배후 주동자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제 백선엽 장군이 그 만주 공관학교 선배니까 그분의 도움으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청구해서 박정희가 사실은 이등병으로 제대를 해서 사형 선고를 벗어나서 이등병으로 제도했다가 처음에 군대 들어갈 때는 문관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계급장 없이. 예. 이와 같이 뛰어난 만주 공관학교에서 1등을 한 일본 육군사관학교 1등한 사람을 이렇게 썩히면 안 된다. 다시 군대로 불러들여서 계급장 없이 그 대신에 지휘관 없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그 6.25 일어날 때까지도 주요 보직을 못 맡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의심을 받아가지고, 저 남노당에 해서. 그리고 김종필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거기 심각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박정희가 진짜 전향을 했냐 이거지. 이제 남노당에서. 이걸 놓고 6.25가 딱 일어났을 때, 김종필이가 박정희를 감시를 했다는 거야. 박정희하고는 그게 그 박용옥 여사가 처족한 거 그렇죠. 처족하죠. 예, 예.
박광록 여사 김종필 부인이 박정희의 형님 형의 딸. 빨갱이 형님 친딸이잖아, 친딸. 예, 그럼요. 예. 예, 친딸이니까 그 얼마나 그 가까워요. 그런데도 이게 사상이란 건 무서운 거야. 김종필이가 의심을 했다는 거야. 정말로 전향을 했는지. 그래서 6.25가 딱 일어나서 스스로 한강을 건너면 이 박정희는 전향했다. 만약에 한강을 안 건너고 북한군 쪽으로 가면 이거는 전향 안 했다 해서 김종필이가 가만히 감시를 해봤다는 거야. 해봤더니 한강을 건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김종필은 이 박정희는 전향한 것이 확실하다 해서 결국 5.16 혁명을 일으키는 그 가장 측근의 동지가 되었는데 5.16 혁명 일으킬 때 나갈 때 박용옥 여사를 향하여 잠자는 나는 오늘 나가면 죽는다. 끝난다 인생.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세상 잘 살다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의 각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함부로 혁명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목숨 걸고요. 그럼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쪼여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5.16과 4.19 혁명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학생들이 다시 해줄 것인가? 내가 볼 때 오늘날은 학생들이 못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막 다 기집애들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막 햄버거나 먹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뭐 4.19 혁명을 뭐 학생들이 해줄 것이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할 것이다. 군인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군인들이 뭐 그 헌병대도 있고 또 그 감시하는 체제가 또 뭐 있어요. 또 기무사도 있고 또 감찰. 감찰도 있고 뭐 크로스 체킹 3중 4중으로 저 장로님 사단장 할 때요. 예. 서울에 어디 볼일 보러 간다 그러면 그때 사단장 할 때는 그 기무사 담당이 계급이 뭐예요? 사단장 할 때는 사단 기무부대장은 중령입니다. 중령이죠. 예. 중령한테 보고하고 나가요. 무슨 보고입니까? 서울에 갈 때. 보고 안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가고 하면은 예. 옵니다. 사전에. 미리. 예, 와서 어. 요번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하. 이야기해 주죠. 이야기를. 예. 요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 문제는 예. 부관 포함해서 예. 저도 부관을 해봤으니까요. 예. 부관 포함해서 예. 운전병, 예. 당번병은 아. 그 고지고대로 불어야 됩니다. 하하. 이야기하면은 어. 갑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중위 대위 때 예. 삼성 장군을 저처럼 감시했어요. 김영선 삼사관학교 교장을 거의 1년 반 모셔봤고. 그럼 기무사에서 저 중위한테 연락이 와요? 오죠. 기무사에서? 예. 만약에 오면은 예. 감출 게 필요 없는 것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디에 간다. 그리고 이제 부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예. 그 운전병. 예. 예. 우리는 중사가 했는데 예. 그다음에 당번 다 제가 그걸 다 보고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 육군 본부까지 보고가 다 되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군단장 하실 때는 그 계급이 그 기무사 계급이 뭐예요? 김부대장 대령입니다. 대령이구나. 헌병대장도 대령. 직할 부대장들은 다 대령입니다. 대령이구나.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감시 더 잘하겠지 뭐 또. 그럼요. 우리 군단장님이 어디 가서 딴 여자하고 뭐 하룻밤 자나. 그래서 저는 네. 저 이제 좀 우리 네. 동기들이나 다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아는 게 음. 제가 연대장 할 때 우리 최병헌 목사님 저 아주 자유마을 열심히 하고 네. 있죠. 네. 그 최병헌 목사님이 우리 동기 중에는 기무사에서 원서타 장군이 딱 처음 한 명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아. 연대장을 1군단 특공연대장 갔더니 네. 거기에 1군단 기무부대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기라서 좀 봐주겠네. 아니 봐주고 할 게 없는 것이 네. 예, 왔는데 네. 제가 이제 저 군단 직할 연대장이니까 네. 특공연대장이니까 네. 우리한테는 중사가 한 명 상주합니다. 네. 왔다 갔다. 네. 그런데 저는 대대장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지휘관 할 때는 친구들이나 누구도 아예 못 오게 합니다. 오지 마라. 내가 지휘관 할 때는. 그러고 저는 그 공적인 거 외에는 네. 뭐 식사를 이렇게 밖에를 안 나갑니다. 위병소 통과를 안 합니다. 네. 예. 그건 최 권사님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아니 제 스타일이 네. 제가 부관하면서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아예 연대장 할 때부터는 네. 제가 딱 취임해서 하사 이상 딱 모아놓고 각 부대별로 다니면서 저는 업무 보고는 안 받습니다. 업무 보고는 서류로 해가지고 내가 보고 모아놓고 정신교육만 합니다. 아. 딱 처음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군대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혁명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낙심이 좀 되는데 하도 감시망이 세가지고 뭐 아니 감시망이 아니라 그만큼 군이 이제 예. 기강이 서 있다는 겁니다. 뭐 기강이 감시죠 뭐 똑같이 뭐 그러니까 뭐 헌병대 기무사 뭐 3중 4중으로 서로 얽혀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도 못한다. 예. 그럼 장로님 어차피 지금 혁명으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예. 대한민국의 어느 한 부분을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상태가 됐죠. 사법 체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예, 예. 사법 체제가 헌법을 집행해야 될 집행기관인 세상의 중앙선관위 그거 다 무너졌고 판사들 요즘 재판하는 게 그게 재판이니까. 예? 세상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고 있죠, 목사님. 저도 요 재판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 내가 처음 구속될 때 말이에요. 세상에 처음 구속될 때에 그때 내가 수술한 지요. 네,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팔이 안 들렸거든요. 네, 예. 예, 이 목뼈를 잘라내가지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원복을 입고 재판받으러 갔다. 예, 예. 그때 이제 김성규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냥 거기 서 있다가 5분만 서 있다 오면 되니까 재판에 불출석하면은 그 괘씸죄니까 그냥 참석만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갔죠. 그 고영일 변호사가 변호인 갔는데 아이 세상에 그 판사가요. 앉는 자세부터 벌써 이렇게 삐딱 내가 재판 수없이 받아봤지만 판사들은 딱 정돈돼서 딱 앉거든.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일만은요 앉는 자세가 벌써 이렇게 삐딱하게 이게 떡 앉아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요즘 목사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 새끼가 말이야. 나 이 새끼 지금도 어디서 판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찾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응징할 거야.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네. 장로님 잘못 가르쳐서 그래. 아니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서가 아무리 무너져도 네. 중환자실에서 잠깐 들려서 네. 그것도 법정에 이재명 같지 않게 네. 출석 의무를 지키려고 맞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환자실 환자복을 입고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팔도 못 드는 사람을 맞아요. 그 자리에서 구속을 시켰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일본에는 목사님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툰 사례가 있어요. 아하. 일본은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도 기가 막히게 재판을 하니까 재판 내용의 결과가 아니라 판사 자체가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다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소한 케이스가 한두 가지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판사는요.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을
이게 구속시킨 행위는 네.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제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뭐 광화문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제가 볼 때는 100% 불법 행위거든요. 맞아. 그거를 싸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판례를 우리나라도 그 판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아니, 중환자로서 예컨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법정에 잠깐 섰는데 네. 팔도 못 드는 사람을 네. 법정 한다는 것은 네. 판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다퉜으면 좀 좋겠어요. 팔도 못 들었고 그리고 밥도 못 먹어서 그렇죠. 집사람이 밥을 퍼넣어줬다고. 예. 그리고 칫솔질도 못해서 집사람이 칫솔질 대신 해주고 예. 이런 상태인데 법정 나를 구속을 시켜서 네네. 이 증인이 누구냐 하면 나하고 깜빵 동기 있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 교회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 예, 예. 내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팔을 못 드니까 내 그 세수하고 목욕을 그 형제가 다 해줬어요. 네, 예.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형제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야, 그런 상태인데 나를 이제 법정 구속시켰는데 결국 내가 2심에서 집행유예 6개월로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를 어차피 집행유예로 나올 건데 2심까지 불구속 재판을 했으면 네. 2심 되면은 2심에 6개월 집행유예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저 동부구치소에 예? 지금 우리 애들도 갇혀 있는 바로 거기에서 내가 2달 팔도 못 쓰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책임은 그 판사가 져야죠, 목사님. 져야죠. 예, 예.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이 그 집행유예 받은 사건에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변론입니다. 그렇지. 변론이고 네. 목사님을 법정 구속할 이유가 있었느냐? 요게 다른 사건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팔을 못 드시고 이제 손을 못 드셔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중환자라면 그 사람을 병원에다가 다시 보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상태에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판사의 불법 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의 제가 구속이 된 제목이요. 네. 전국에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이. 네. 근데 그 후에 내가 이제 나중에 또 구속이 2번 됐잖아요. 네. 2번 됐는데 그거는 문자 메시지는 더 심한 거 보냈거든, 내가요. 근데도 다 무죄가 됐거든. 네. 그러니까 난 이거 반드시 난 재심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목사님 다 이 행위가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네. 따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죽였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그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선거법으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된 거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보낸 것이 선거법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보낸 게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내가 황교안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보낸 것은 다 나중에 무죄가 됐거든. 예. 그러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더 경미한 것은 집행유예를 하고 더 심한 것은 제가 그 황교안에 대해서 발언한 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위험 수위를 내가 그때 4.15 총선에서 4년 전이죠. 예. 그때 우리가 지면 나는 그때 벌써 위기감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새로 구속될지라도 나는 한다 해가지고 가문 광장에서 우리는 자유우파를 황교안을 대표로 세웠으므로 그때 황교안이가 당 대표 아닙니까? 네, 예.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에서 꼭 이겨야 된다. 그걸 포함해서 경주에서 그 다음에 구리에서 전국에 다니면서 심지어 막 내가 경주에서는 뭐라 그랬냐. 아니 이 경상도 새끼들아 전라도를 봐라. 전라도는 자기들이 100% 찍는 거와 동시에 서울에 있는 말이야 자식들, 사위들, 며느리들 전화 다 해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찍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경상도 이 보리뭉댕이 같은 새끼들 니들은 말이야
왜 그런 교육을 안 하냐고 내가 이게 이제 또 선거법에 걸렸거든. 네, 예. 그걸 포함하여 뭐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네. 이게 76개가 다 무죄가 됐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집행유예 2년 그 한 거 고등법원에 가서 한 거하고 그 후에 내가 발언한 거하고는 비교가 난 목숨 걸고 했으니까. 예, 예. 근데 다 무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재심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그 재심하시는 것은 변론이고 네. 중요한 거는 목사님을 법정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 중환자를 그렇지. 그 자체가 별개의 사건으로서 판사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했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뭐 집행유예가 됐다, 뭐가 됐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 따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몸 상태를 놓고 봤을 경우에 과연 법정 구속을 시킬 만한 사유가 명백하게 아님에도 네. 판사의 재량권을 명백하게 넘었기 때문에 네. 그 불법 행위를 우리는 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목사님. 좋아요. 나 용기를 얻었어요. 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네. 목사님 팔을 못 드시고 그렇죠. 이 세수도 못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식사도 못 하시는 맞아요. 중증 환자잖아, 목사님. 그렇죠. 그런 사람은 판사가 네. 그래도 법정에 나왔잖아, 목사님. 네. 이재명이는 법정도 안 나왔잖아요. 목사님 법정에 나오시는 이유는 뭔가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사법부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입고 나가신 거란 말이죠. 그때에 내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 6개월을 받고 나왔잖아요. 예. 나온 뒤에 내가 그때까지도 팔을 못 떴다는 증명이 뭐냐 하면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청기도 영성훈련 나하고 같이 30년 동안 같이 해온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나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죽든지 말든지 난 이제 오래 살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 실천 수양관에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한 100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내가 칠판을 놓고 이제 내가 칠판 설교 하잖아요. 네, 예. 하는데 내가 팔이 안 들려서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이용성 목사님과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이거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대신 칠판을 써주고 말로 내가 설명을 했다고. 그때까지도 팔을 못 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판사는 목사님 지금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판사의 불법 행위라고 저는 확신해요, 목사님. 네. 그거 다투셔야 됩니다. 자. 다퉈서 판사가 잘못했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나라에도 사례로 남길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판사가 누구냐 하면은 예. 이재명을 불구속한 판사 있죠. 예.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는 그래서 목사님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속이 터져. 제가 한동훈이를 이제는 제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참 웃기는 놈이 영장 그 판사가 3명이에요, 목사님. 아니 이거 듣는 사람은 처음 들으니까 경위를 말하자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 불체포 특권이 있죠. 불체 특권이 있죠. 예. 그런데 국회한테 투표를 붙였잖아요. 예. 붙였더니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된다. 체포 동의가 됐어요. 체포 동의 됐죠. 그렇습니다. 한 40명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반란표를 예, 일으켜서 예. 근데 이번에 아마 그 사람 공천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까지 구속하라고 동의가 된 상태면 네, 예. 판사가 구속해서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데, 목사님. 네. 판사가 3명밖에 없어요. 영장 전담 판사가. 판사가, 그렇지. 그러면 한동훈이가 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알죠. 딱 보면 성향을 알잖아요. 그렇지. 유창훈한테 가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김학상한테 가면 될 것이다. 그 정도는 분석해야 되잖아요. 다 알지. 30명이면 몰라도 3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판사의 순서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이재명을 구속했으면 지금 총선에 이런 결과 나오겠어요, 목사님? 나라가 두동강 난리가 없어요. 네. 또 하나 저는 네. 그 윤 대통령까지도 내가 기분 나쁜데 네. 이겁니다. 유창훈이가 기각했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 같았으면요 또 영장 청구 또 합니다.
아니 영장적 토할. 왜냐면 보완해가지고 그렇지. 또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유창훈이가 못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이재명이를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를 예컨대 저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가 예컨대 너무나 문제를 안이하게 보지 않는가 저 생각해요. 네. 그냥 이거는 저 인간이 워낙 전과 사범에 정말 치명적인 범죄가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예컨대 다 심판을 해줄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사단이 목사님 난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윤석열 대통령은 빼야 되는 것이 빼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어제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누가 하나 우파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 네. 왜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았냐 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과를 하더라고. 내가 그 법무부 장관의 총책임자로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놈이 안 한 거야. 이 한동훈 이놈이 안 한 거야. 전 그래서 지금 다 끝난 얘기지만 그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도 좋은 뜻으로 폐지하셨지만 맞아. 민정수석이 없다 보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그렇고 제2 부속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유창훈이 그 문제도 네. 아니 판사 3명 성량이 있다면 네. 어떤 일을 써더라도 이 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하면 날짜를 봐서 해도 되잖아, 목사님. 자, 그러면 속이 터져요, 목사님. 그거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나를 재판했던 판사. 네. 그놈도 이제 문제. 그다음에 또 이재명 불구속한 그놈도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을 2심에서 2년 실형을 때려놓고 왜 구속 안 합니까? 아휴, 근데 이게 네. 어. 세상에 2심까지 유죄가 되면 100% 목사님 구속시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김명수가 네. 대법원의 예규를 바꿨어요. 네. 김명수가.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네. 법정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보통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구속을 하라라고 예규를 바꿨어요.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되죠. 예. 나와서 정당까지 만들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무슨 뭐 저 증거인멸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예규 때문에 네. 덕본인가는 조국이고요. 네. 손해 본 거는요. 네. 우리 요번에 우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네. 그 사람들은 손해 보고 이범희도 손해 봤죠, 목사님. 이범희도 그날 법정에서 그렇지. 재판받기 전에 만났습니다. 네. 양복 쫙 입고 왔어요. 네. 자기는 예컨대 법정 구속 사유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 사람을 6개월짜리를 법정 구속을 시켰잖아요, 목사님. 네. 지금 우리는 이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례로 네. 이제 뭐 나를 재판했던 놈. 그놈은 목사님 반드시 우리가 다투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다음에 이재명 불구속했던 놈. 유창훈이 네. 그다음에 또 조국을 법정 구속 안 놈. 시킨 인간. 자, 마지막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있죠. 예. 소장. 예. 이게 전부 다 대법원 판사 출신들이죠. 아닙니다. 아니요? 헌재 재판관은 네. 이제 이 판사 출신이 다 아니고요. 대법관 출신이 한 2-3명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노태학은 누구예요? 노태학은 뭔가면요. 그 중앙선관위예요, 목사님. 선관위.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가 왜 개판이 되는가 하면요, 목사님. 아니 중앙선관위에 거기에 있는 위원장. 그 위원장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판사 출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현직 대법관, 네. 현직 13명 중에서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거예요. 위원장으로? 예, 예. 그럼 위원장은 그러면 직위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이요? 네. 다 장관급이죠, 목사님. 아니 근데 거기 중앙선관위에서 예.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원이 있고,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그럼 있죠. 노태학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죠. 위원장? 예. 아니 그 현직 판사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 파견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예. 그 이제 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3명을 대법원장이 위촉을 해요. 네. 그 대통령이 3명하고 네. 국회가 3명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원장이 3명 합니다. 네. 근데 3명 하는데 그동안에 관례가 뭐였냐면요. 3명 중에서 1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위촉을 해요. 그 현직 대법관이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위원이에요. 아니 중앙선관위의 위원이면서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을 해요. 위원장을 해요? 예, 예. 그럼 노태학은 뭐예요? 그럼? 위원장이에요. 그럼 노태학은 그러면 현 대법관이에요. 현 대법관이에요? 예, 예. 자, 이제 내가 그걸 제가 지금 자꾸 예, 물어본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전체가 현역 대법관이 중앙선관위를 통과하는 놈이 네. 이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 결과적으로. 제가요, 예, 예. 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책에다가도 제가 네.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서 이 중앙선관위를 헌법 기구화나 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해요. 인도, 필리핀, 에콰도르 그 3나라는 다들 시원찮은 나라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본을 받기는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 그 나라가 잔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요 다 독립된 법률 기관화 시켰어요. 우리나라만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헌법 기관화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헌법 개헌을 하면 네.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법률 기관으로 만들어야 옳다를 제가 이미 책에다가도 제가 써놨어요, 목사님.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지금 이 노태하기가 대법관 아닙니까? 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역 대법관이 현역 대법관이에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걔가 가가지고 네. 위원장을 하는데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네. 자기네끼리 모여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는데 관행을 대법관으로 위촉하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서 네.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불법 선거 그거 말고도 네, 그 채용 비리 있잖아요. 네, 예, 뭐 친인척들, 네, 네. 아들, 딸, 아들, 딸, 네, 부정 입학, 이 네, 채용. 채용했죠. 예, 그거는 뭐 이미 벌써 다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사법 체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확정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언급한 나를 재판한 사람, 이재명 재판한 사람, 조국 재판한 사람, 현재 중앙선관위의 대법관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물론이죠, 목사님. 내가 볼 때 절반은 양심적인 재판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될 때가 내가. 그래서 요새 목사님, 네. 참 이 슬픈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 네. 많은 이제 소송자들이 뭘 보는가 하면요. 저 판사가 성향이 뭐냐. 그 소위 말해서 민변 출신이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네. 그거를 따지는 세상이 됐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이런 암울한 기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히네. 저도 이제 두 번째 구속될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기각이 됐거든요. 예, 영장실질심사. 예.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불구속시킨 이유도 똑같은 제목이 왜냐하면 도주할 우려가 없고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 목사님이 다 방송으로 다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 인멸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다음에 나를 구속시킨 판사 있잖아요. 예. 똑같이 뭐냐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아니 똑같은 사항을 놓고 같은 판사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부당한 거다. 네. 목사님이 그 판사를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야죠. 저는 더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목사님을 그 중환자의 몸인데도 그러니까. 법정 구속시킨 거 판사가 그건 전 직권남용의 이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손해배상액수를 목사님이 몇 억 청구해야 됩니다. 아 좋아. 네,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러면요, 일본에 판례가 있어요. 판사가 그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조금 전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긴 사례가 일본은 있습니다. 자. 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네. 옛날에 전부 4.3 사건,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여순 반란사건 예. 개판 전부 그
그 판사가 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재심했죠. 지금 전부 해가지고 거의가 무죄되죠. 95% 이상이 다 무죄래 이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네. 우리 그때 하고 지금하고 무슨 헌법이나 법률이 변한 것도 아닐 건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이거 뭐냐 네. 고발을 하면은 그때 그러면은 판사 네. 또는 요번에 한 사람 누가 그거 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이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고 하는 거니까 그 판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 손배를 때리든지 네. 이런 제도가 있어야 판사들이 신중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로님 그거는 지금 목사님 사건하고 다른 얘기예요. 네. 왜냐면 그 이제 재판에서 재심을 이제 무죄를 했단 말이죠. 그건 다른 방법으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목사님 사건은 이거예요. 선거법 위반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되든지 집행유예가 되느냐 문제는 별개로 아니 목사님이 법정 구속을 당할 상태가 명백하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 행위, 아니 그 행위를 목사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총을 우리가 쏘고 국민들한테 국민 개몽 운동을 하는데 네. 이거야말로 목사님 한번 해가지고 판사들 사법부에 경정도 그럼요. 그럼요. 선배서 받아내야지. 제가 그건 목사님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아무리 썩어도 팔을 못 두는 중환자를 법정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이 법적 책임을 물어서 이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전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양쪽 팔 다 못 들었어.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래 지금도 내가 걸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지금도 내가 이게 저 계단을 올라갈 때는 머리를 들고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내가 쇠를 박아놔 가지고 뭐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못 숙이니까 그렇죠. 눈을 밑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더듬으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사유는 목사님 법정 구속 사유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몸 상태는 예? 고르시잖아, 목사님. 그런데 아니요. 그 당시는 팔을 못 드는 중환자복을 입고 갔었잖아, 목사님. 식사도 못 하시고 하여튼 자 칫솔질도 못 하잖아, 목사님.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 정리가 됐습니다. 반드시 목사님 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분야별로 이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언론 있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그게 언론이 제대로 지금 사실 바로 서 있어요. 무너졌어요. 언론. 아니, 목사님. 네. 바로 손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손놈이. 언론기관 중에서. 네. 제가 요새도 자, 총선 끝나고 나서 제일 정말 짜증나는 게요. 이제 뭐 TV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었습니까? 네. 보다 보면요. 네. 언론사들의 저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는 떠드는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패널들이 떠들질 않나 뭐 거기에 보도를 하고 참 그러면서 네. 야, 이거 얼마큼 이 인내를 해야 되는지 참 목사님 창피해요. 예. 그 다음에 황교안 장모님. 정교조 교육 있잖아요. 예. 정교조 저거는 사실 없어야 될 단체 아닙니까, 저거? 6.25를 우리가 익혔다, 뭐, 세상에, 김일성의 양이 이승만보다가 3배나 더 많고,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예. 이렇게 정교들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옛날부터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네. 사실 제일 개판으로 방치한 게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정교조라는 게 태동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다수의 교사들이나 네. 또는 교육계가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게 가장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교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의 구현을 위한 예, 예. 교수 예. 모임이라고 하는데 정교모가 그게 인원도 뭐 아주 몇천 명 되더라고요. 네, 한 7,000명 돼요. 예. 네. 이번에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 조금 이제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저는 사실 우리 언론이나
우리 보수 우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가리키는 것은 철저하게 사법 처리를 하고 정교모의 이제까지 뭐 폐해에 대해서 자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정교모 저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한 2만 5천 명. 예, 지금 그런 남았어요. 그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은 우리 우파가 너무 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학성 장로님, 네. 정치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제 분야별로 이제 하나씩 이제 지금 짓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개판 아닙니까? 개판. 아니 저는 우리가 이번에 네. 이재명이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저 충성을 맹세한 네. 그런 인간들만이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찍어줬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지금 너무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소리를 질렀지만은 깃발을 들었지만은 네. 따라간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그만큼 이재명이 편에 붙어야만 내가 4년간 정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한 인간들이 다 정치꾼들이기 때문에 네. 정치가 망한 거는 목사님 너무나 뭐 분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사회 네. 민노총 있잖아요. 민노총이 이게 사실 그게 헌법을 지킵니까 그 사람들이 민노총? 당연히 안 지키고 있죠. 그럼 또 민노총은 도대체 왜 저렇게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노조라고 하는 것은 네.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렇지. 그렇죠? 네.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해달라고 이 권한을 준 것이 노조 아닙니까? 네. 근데 민노총이 네.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넘어서 네. 사회 대전환을 하겠다. 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예? 이런 식의 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렇지. 주한미군 철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협력하고 언론도 협력하고 하다 보니까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단체가 돼버렸잖아요, 목사님. 네. 참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민노총 아니겠습니까? 네. 자, 황교안 장관님. 예. 지금 이 눈치 빠른 대기업들이 자본들이 지금 미국으로 네. 삼성은 저 텍사스로 예, 예. 또 현대는 어디 아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아, 조지아주. 조지 예, 그쪽으로 예. 다 갖고 SK 또 뭐 다 대기업이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기업가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눈치가 이 대한민국에 여기다가 중심을 뒀다가는 이게 반드시 연방제로 넘어간다. 예,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1년에 비트코인을 2조씩을 빨아간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게 사실은요. 문재인 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문재인이가 오히려 길을 열어줬다고 봐요. 내가 생각할 때. 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조씩 빨아가 비트코인을. 맞습니다. 북한의 해킹 부대가 네.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네, 어렵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재용 문재인 정권 때 감옥 들어가고 할 때, 네. 제가 어느 방송에 여기 오기 전입니다. 내가 이재용이라면은, 예? 재산의 3분의 1만 남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싹 털고, 미국이나 딴 데 간다.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까지 우리 지식청 네. 뭐 교수들을 포함한 지식청이 이런 용감하게 싸우지 못한 것처럼 우리 특히 중소기업은 뭐 차지하고라도 대기업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보수 우파인데 미국은 이 보수 우파 정당 공화당과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싱크탱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수한 싱크탱크가 전부 우파 기업인들, 재벌들이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수 우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대기업 중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네. 우리가 애국운동하는데 네. 정말 암암리에 암암리에라도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저쪽 저 시민단체 또는 좌파는 성가시게 구니까 거기는 돈 많이 그렇습니다. 지원합니다. 예. 예. 입을 막으려니까. 특히 예. 이런 것들이 지방에 가면은 지방지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부터 우리 대기업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우파 정권, 우파 당, 우파 시민단체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네. 자기들이 좋거든요. 네. 조금 전에 여기 댓글 하나가 똑같은 타령만 계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도요 같은 방송을 똑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요. 힘든데 내 지금 핸드폰에 오늘 온 여기 메시지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나한테 온 메시지 보세요. 이 메시지가요. 내가 방송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말했던 말을 또 물어봐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이 방송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성실하게 듣는 사람들은 좀 지겨울지 몰라도 이게 방송 안 듣다가 모처럼 한번 또 툭 들어와가지고 들었다가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요. 속된 말로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나한테. 계속 해요. 이런 질문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내가 또 대답하기도 힘들고 이걸 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도 답장 안 해주면 또요 막 그래요. 정광훈 처음보다 교만해졌어. 또 이래요. 나한테 교만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또 대답을 또 해줘요. 교만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대고 하지. 뭐 따로 내가 김정곤 조영기 목사님을 앞세워서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엔 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힘든데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전 체제가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해결책은 뭐냐?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19, 5.16 같이 혁명으로 맞짱 뜰 수밖에 없다 하는데 혁명을 하는 주체가 학생들은 안 돼. 군대도 안 돼. 군대는 이미 벌써 감시망이 원체 쫌쫌이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혁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은 광화문밖에 없는 거예요. 광화문밖에. 광화문 외에 뭐 같은 우파 단체 뭐 몇 개가 있다 하지만 그 세력 자체가 없어요. 세력 자체가 없습니다. 단 1000명도 못 모아요. 1000명도 못 모으고 또 지금 그 시대마다 반딱반딱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광화문을 이제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옛날에 뭐 안희안도 그렇고 이동욱도 그렇고 심화보도 그렇고 이게 전부 이제 광화문 갈라치기 해서 자기 세력을 모아보겠다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도 또 몇 가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국민들이 막 공분이 일어나니까 막 부정선거 대책위원회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막 조직이 일어나는데 그거요. 나 솔직히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본질은 사실은 돈이 있어요. 돈 거들라고. 왜?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가 이번에 뿐이 아니거든. 전번에도 4.15, 4년 전에도 부정선거 했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투쟁하고 재판하고 3년, 한 달 전에, 이번에 총선하기 한 달 전까지 대법원에 가서 계속 재판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변호사들 그래봤자 결국 정광훈 목사가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부정선거를 4년 동안 누가 그렇게 가장 싸웠습니까?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한 겁니다. 그들이 했습니까? 하는 척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가 다시 또 막 이슈가 되니까 또 뭐 막 부정선거를 가지고 일어나는 단체들이 막 수십 개가 막 일어나는데,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모든 싸움은 같은 편끼리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고 어떤 이슈도 좋은데 그것을 광화문에서 뭐 500명 1000명 모아서 뭐 새로운 단체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된다 같으면 나는 안 해요. 이걸 힘든 일을 이걸 내가 왜 합니까? 이걸 뭐하다로 이걸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광화문에서 우리가 광화문 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도해서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중대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국가를 어느 정도 구석구석에 수리를 해서 쓸 수 없는 단계가 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혁명으로 해야 되는데, 혁명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금도 앞에 댓글 몇 개가 또 지나갔는데, 계속 선관위를 습격합시다. 선관위 앞에 가서 데모를 장시간 동안 합시다. 또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학술적인 통계학적인 의심, 통계학을 전공하신 사람들은 부정선거 있었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모든 통계학자들은. 이것은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공병호 박사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원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경제 중에서도 통계 쪽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벌써 4년 전 아니라 5년 전, 6년 전부터. 공병호 박사님의 그 말이 맞아요. 부정선거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확실히 맞는 거예요. 맞는데 물증을 못 찾아내는 거야. 물증을. 그냥 통계학적으로 이거 부정선거다 하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10,000명이 모여서 해봤자 그거는 심정적인 것이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증이 안 되는 거예요. 물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3년 동안 재판해봤거든요. 부정선거 안 돼. 그리고 재판 자체를 열지를 않아요. 원래 부정선거는 6개월 안에 재판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안 지켜요, 이거 다. 목사님 계속 끌다가 네.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 한 한 달 전에 일괄 기각을 했더라고요. 맞아.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목사님.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법원이 근데 일괄 기각할 수 있나? 저는 처음에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궁금했거든, 목사님. 솔직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통일당 우리 목사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우리 2명의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데모까지 했습니다. 재판을 하도 안 열어주니까 재판 열어달라고 데모한 사람이 우리 특검단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누가 다 인도하셨습니까? 네. 전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 내가 다. 그럼요. 그렇게까지 해서 재판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유석 대법관이 와가지고 예컨대 다음 기일을 지정도 하지 않고 오늘 그만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그 변호사들이 네. 손을 들고 싸웠어요. 맞아요. 당신 어디 가냐 말이지. 맞아요. 그렇게 싸운 사람이 우리 저 특검단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부정선거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제가 다른 분들을 제가 신뢰하거나 비난할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팀은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고 변호사들이 시위했다니까 재판을 안 열어준다고. 맞아요. 그래서 열렸는데 민유숙 대법관이 그냥 들어가니까 당신 어디 가냐 말이지 라고 싸우는 바람에 법정에 있는 그 법원 직원들이 네.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 할 정도로 맞아요. 대놓고 싸운 사람이 네. 특검단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저 목사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느니 이런 말 하면요. 네.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이게요. 맞아.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네. 이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좀 궁금했거든요. 제 인면 수심이라는 한 말이 맞는 게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다 일괄 기각하더라고요. 네. 야, 저렇게 재판을 할 수도 있나. 네. 참 제가 한탄했어요. 무슨 한탄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재판도 해봤고 법률적인 다툼도 해봤더니 이게 다 무너졌어. 판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4년 동안 우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 이제 광고를 잘 들어주십시오. 확실한 물증을 내놔야 돼요. 전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부정선거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보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물증을 내놓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빵표 나온 지역, 다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빵표하고 한 표, 두 표, 세 표 나온 지역을 460개입니다. 460개 지역을 이걸 조사를 했더니 광양에서 빵표 나왔거든. 근데 광양에서 찍었다는 사람이 4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증명서까지 발급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부산의 금정구에서 집사님 두 분이 거기 찍었다 이거야. 그것도 증명서까지 띄워왔어요. 보세요. 증명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2개뿐이겠습니까? 이거 2개뿐이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64만 표를 얻었습니다. 65만 표를. 65만 표를 얻었는데 이게 얼마나 줄였을지 모든 구에서 이것은 지금 통계학자들이 지금 다 예측을 하는 거야. 자유통일당을 얼마나 줄였는가. 그러니까 뭐 하나 하다가 한 표 플러스 하나 하다가 이거 계산이 다 나왔는데 장재현 박사가 이제 여기에 제일 이제 앞에 나오셔서 강력하게 설명도 하고 지목을 딱 했습니다. 헌법재판 중앙선관위에 5명 그 사람 이름까지 딱 지목을 했습니다. 요 사람들이 주범이다. 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만 한 주일만 조사하면 천지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현준, 김용관, 전종일, 김재성, 최현옥 이 사람들 서버 이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밖에서 들어가서 한 주일만 조사하면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최소한 자유통일당은 300만 표 이상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법적으로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저녁에 문을 따고 들고 나오면 이것도 처벌받는단 말이야. 처벌.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광고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전국에 투표를 한 지역이 14,000곳입니다. 투표소가. 예? 투표소가 14,000개, 14,000개인데 이 14,000개의 투표소별로 자유마을 대표, 그 다음에 그 실행위원장, 전국의 총괄위원장들이 다 달라붙어서
14,000곳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 중에 제일 열성분자, 동대표가 직접 해도 좋고 실행위원장들이 해도 좋고, 일단은 14,000곳에서 부정투표 감시위원장을 임명을 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걸 임명을 해야 됩니다. 14,000명을 부정투표 감시위원장을 14,000곳 투표소별로 임명하는 것이 이번 토요일까지 끝나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이 6,473명인데 14,000명이 필요합니다. 14,000명. 14,000명 중에서 일단은 찍은 사람들, 우리를 찍은 사람,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열성 팬들이 14,000명을 거기다가 위원장으로 임명을 딱 해주시고, 이 임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수원에, 자 보십시오. 수원입니다. 수원, 여기 광고 위로 띄워주세요. 자유통일을 위한 자유마을 국민대회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체육관. 여기 왜 수원에서 하느냐 하면 이게 자유마을 대표 3,518명, 그 다음에 광역위원장 해서 4,000명이 모일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장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광고 잘 보고 계시죠? 여기로 누가 참석해야 되느냐 하면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 A조, B조 여기에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석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바꾸려 그래요. 이런데도 지금 혁명 폭풍 전야가 됐는데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느냐,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는 이런 판세에 무슨 뭐 바쁘다 뭐하다 그래서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그 자유마을 대표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바꾸려 그럽니다. 바로 바꾸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띄워놔요. 그 위로 띄워놓고 이 상태에서 지금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부작용 일으킬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마을, 우리 동네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실행위원장은 앞으로 김종대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실행위원장들은 누가 임명을 하느냐 하면 동대표들이, 자기의 동에 속한 실행위원장들이 그 12명 가까이 됩니다. 12명에서 15명이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그걸 잘 아시고 추대입니다. 추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대. 동대표들이 실행위원장을 추대하는 겁니다. 동대표들이. 그 다음에 동대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뭐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하지 말고 갈라서 세요. 갈라서. 동대표도 3,518개인데 A조, B조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12명 3단계 조직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동대표가 됩니다. 동대표가. 그러니까 동대표를 뭐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싸우지 마요. 제발 싸우지 말고,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나와서 자기가 따로 조직을 해요. 12명을 조직하면 동대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12명 조직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동대표들이 추대를 하도록 실행위원장을 추대하는 겁니다. 실행위원장 임명 안 합니다. 앞으로 동대표들이 추대를 하도록. 이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실행위원장은 일도 안 하고 말로만 시켜 먹기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뭐 그런 신고가 나한테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무기명으로 투표하세요. 무기명으로 우리 실행위원장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동대표들이 실행위원장들이 한 15명 정도 될 겁니다. 15명 동대표들이 모여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그래서 실행위원장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충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쫓겨난 실행위원장은 나 억울하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요. 실행위원장은 또 새로 만들어. 실행위원장이 254개인데 앞으로 내가 1000개를 늘려서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난 여기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실행위원장에서 고문으로 또 위촉하냐 할 때는 따로 조직하세요. 따로 조직해서 12 조직해서 그러면 다시 실행위원장으로 복귀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해가 다 이제 되신 줄 알고 이것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수원체육관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목표가 뭐냐 하면 14,000명 투표소 선거감시위원장을 임명하는 주간입니다. 14,000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동대표들이 책임지고 14,000명을 완성해 주시기를 임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거감신단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기 돈으로 대학 노트 한 권을 사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투표한 것 알죠? 투표소 14,000곳에 투표소 앞에서 파라솔을 켜놓고 파라솔이 나간 것이 지금 14,000개가 나갔어요. 마침. 근데 이 파라솔을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는 사람들은 넘겨주세요. 빌려주세요. 일단은 부정선거 감시단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파라솔을 켜놓고 투표소 앞에다가 파라솔을 켜놓고 대학 노트 한 개를 놓고 거기다가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재투표를 합니다. 재투표를 해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꼭 거기다 쓰시면 최소한 64,000명은 64만 명. 64만 명은 일단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10만 명이라도 더 나와버리면 이것은 바로 4.19, 5.16으로 가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통계학자들의 말만 가지고는 이게 법적인 효과도 없고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재투표하려고 합니다. 재투표를 하는데 자유통일당만 재투표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고 사이트 올려주시고 사이트 위로 올려주시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요거 보시죠. 여기다가 위원장 할 사람 그 다음에 위원할 사람은 여기다 핸드폰 가지고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요 사이트로 등록을 해 주시면 일단은 64만 명은 여기에 등록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단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이 65만 가까이 되니까 65만 명은 일단 여기 등록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추가로 10만 명이라도 더 나오면 이거는 부정선거로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바로 헌법이 보장된 국민 저항권으로 다시 말해서 혁명으로 이렇게 하여 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로 막 4.19나 5.16으로 막 가버리면요.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요. 다 처형이야.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이대로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여기- 저기서 간단한 건데 네, 이제 14,000개의 부정선거 감시단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명칭이 길어서 그냥 14,000개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을 뽑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감시단 위원장으로 또 해야 되나요? 그냥 말이- 감시단장. 감시단장으로 하시죠, 그럼 뭐 그래, 14,000개 예, 좋아요. 말이 편하니까.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없나? 그럼 감시단장 14,000명의 감시단장을 위촉한다. 그 말이 좀 편하니까요. 그러면 이따가 예. 장로님이 이름을 한 개 더 줄여가지고 더 줄여요?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저 네. 줄이는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부감단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감시단장 해도 되죠, 뭐. 감시단장. 예, 네. 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금방 고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내일 3,518개 자유마을 대표 A조도 좋고 B조도 좋고 수원에 다시 수원 위로 띄워주시고 수원으로 모레입니다, 목사님. 모레 네. 내일 모레 수원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혁명으로 맞짱 뜰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대통령이 이제는 할 일이 생겨요. 뭐냐? 3개월 내로 재선거한다. 대통령이 그 옛날 이름으로 박정희 때는 긴급조치라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건 없죠. 그 지금도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 또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또 세 번째는 그 계엄 선포권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요. 예. 그러면 3개월 안에 재선거 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명령도 할 수 있나요? 만일에 목사님 저게 64만 표, 10만 표가 더 나왔다. 네. 그건 목사님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네. 일어나서 동참해야죠. 그렇죠. 예. 예. 대통령 자신의 명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일어나야지, 목사님 저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밑에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걸 안 만들어 주고 대통령한테 명령하세요. 정강훈 목사님 대통령한테 빨리 지시하세요. 아니 내가 대통령을 지시한다고 대통령이 내 말을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지 마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특별히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목사님 저기 보니까요. 네, 제가 저보고 네. 이방 간신 김학성이라 썼어요. 누가요? 저기 댓글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방? 이방 네, 그다음에 띄어쓰고 간신 띄어쓰고 김학성. 이방원, 간신. 아니 이방원이라 그냥 이방. 이방의 간신의 김학성.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근데 이거는 참고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 있죠. 예. 한 명은 저쪽에서 아니 그건 괜찮아요. 좀 그거 알고 있는데 또 예상하고 있는데요. 말 뜻이 이해가 안 돼서 이방 간신. 그래서 간신은 저보고 간신이란 건데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방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근데 나도 처음에는 그 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하더라고. 정강훈 정신 차려. 더 이상 속여 먹지 마. 국민들을 막.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방 간신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봐요. 저기 해설이 나왔잖아요. 사또 밑에 이방. 그런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또 밑에라는 저기 뜻이에요. 그렇게 나오네. 여기 누가 여기 댓글에서 해설해 그 줬어요. 보통 간신배가 이방이 간신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조금 전에 여기 밑에 댓글에서 그 새끼 간첩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사또 밑에서 사또한테 아부하는 이방이다. 아이 장로님이 나한테 제일 많이 대드는데 무슨 아니 간신이야 간신은. 그래도 참 간신이라는 나한테 이방 간신 뭐 좋죠 뭐. 예. 장로님이 나한테 제일 많이 대드는데 말이야 정말. 네,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강화문 선언한 것이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 간신이야 간신은. 헛소리 하지 마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쭉 댓글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에 물에 대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인 것이고, 자, 내일도 방송을 할 텐데, 1차 목표로 여러분, 혁명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14,000곳에서 우리가 재투표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일 동안은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한 번만 더 투표소를 방문해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꼭 써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 검증하는 겁니다. 실제 검증하는 거니까 이거 알소리 못해요. 이거요 절대로요. 북한도 우리를 못 이겨요. 북한도 우리를 못 이기는데 퇴근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퇴근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에 도 찍은 사람들이 미리 올려버리면 뭐 그 전에 이미 결론도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투표를 해서 그래서 자유통일당 투표만 새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사전 투표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한다. 이름 간단해요.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딱 쓰고 이렇게 나가니까 저한테 오늘 협박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런 협박은 뭐 눈도 깜짝 안 하지만은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협박 메시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내용은 뭐냐? 정광훈 죽인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전 목사님 불철주야 애국 헌신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속한 모 단체를 통해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내가 여기 이름이 있지만은 요거는 이름을 읽지 않겠습니다. 모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이재명 일당과 정의구현사재단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선거 후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재명 일당이 다 있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정광훈 목사라고 하면서 전 목사님만 제거하면 가문 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을 제거를 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마지막 목표를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목사님 비방전과 제거 위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뭐 언론도 하고 뭐 유튜브 통해서 입만 열만 정광훈 죽여라야 뭐 총 전체 주제가 다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당해왔고 각별히 경호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보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쪽에 단체에 속한 사람 쪽에서 제보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네, 내용이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죽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가기 전에는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저도 이제 경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좀 쓸 것입니다. 쓰고 그러니까 이만큼 먼저 번에는 모 정보기관에서요 정광훈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마취를 시켜서 마다를 부대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라 그런까지도 또 그렇습니다. 예.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애들은 밤낮으로 이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화문만 무너지면 자기들의 목적지인 적화 통일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네. 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일단은 내일도 방송을 할 것입니다. 내일 방송할 때에 일단 실시간 10만 명이 그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65만 명 찍었잖아요. 65만 명이 찍었으니까 65만 명이 핸드폰을 동시에 켜서 시청하면은 65만은 뭐 쟤들이 사기를 쳐놓고 줄여놓은 숫자가 65만이니까 이거는 대단한 장로님. 예.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총 몇 명이에요? 60만 조금 안 됩니다. 60만 조금 안 되는데 우리는 65만 원이야. 그리고 정신 상태로 보면 장로님 예. 지금 현재 장로님 그 자기 편하고 편들지 마시고 군대에 있는 정신하고 우리 강화문의 정신하고 누가 더 세요? 우리는 신앙을 네, 대부분이 그렇죠. 신앙을 기초로 그렇죠. 한 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큰 네. 장점이고 네. 조금 아쉬운 것은 어,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네. 신체적인 조건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4년간 당장 뭐 지자체부터 해야 되지만은 네. 우리 지금부터 우리 지금 64만 지지하시는 분들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네. 우리 연령을 조금 젊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 그 연세 많으시고 몸 불편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고문으로. 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조언하시고 고문하시면 예,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뭐 임원들을 뽑든지 이 감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연령이 낮아져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예. 군대는 훈련을 통해서 기강을 잡고 또 전투력을 앞세우지만은 우리는 훈련 못하지 않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훨씬 정신력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이런 인원들이 다 이렇게 뭐 연세, 신체적인 조건 관계없이 나서스런 이거 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여기 자꾸 혁명하러 간다고요. 계속 되풀이해서 묻는데 그래요. 혁명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4.19와 5.16 혁명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이거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계속 똑같게 계속 쓰는데 어떤 분이 혁명하러 간다니까요. 왜 말이 많아. 혁명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일부를 수리해서는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요. 됐고 조금 전에 여기 댓글에서 64만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찍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64만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이번에 한번 해보면 알지만요. 최소한요. 이 100만 표 이상 간다니까요. 100만 표 안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64만으로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어제 설교하다가 이제 금손이 얘기했더니 여기 보니까 금손이들이 많이 있네 막 그래요. 자, 우리 김학선 교수님. 예. 가서 여기 또 이거 또 모르니까 또 밑으로 좀 내려봐요. 좀 내려봐요. 내려봐. 안정권 대표를 만나보세요. 이게 이제 다 모르니까 이런 거거든요. 안정권 대표님이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찾아와서 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지금 뭐 안정권 대표를 만나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안정권 대표님에 대해서 인천의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도 변호인단들이 우리 변호인단들이 다 이명규 또 여기 고영일하고 우리 변호인단들이 다 변호를 해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권 대표님은 내가 너무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상의도 많이
현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교 신자들도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불교 신자들 많이 찍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100만 표 이상이 간다고 생각해요. 불교인들도 많이 찍었다니까요, 사실은. 자,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예, 아마 저보고 그 간신이라고 한 사람들이 목사님 위해서 행한 두 개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목사님이 중환자 상태에서 법정 구속시킨 그 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사도 재판과 재판 결과,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와 무관하게 법정 구속 사유가 명백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란 직위에서 구속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만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네. 특검단을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특검단에 변호사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법원 앞에서 데모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것이 대한민국 그 법원이 변호사가 데모를 해야만 재판을 열어주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민유숙 대법관이 들어와서 다음 기일도 고지하지 않고, 보통 판사가 다음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맞아. 고지하지 않고 퇴정을 하니까 맞아요. 우리 저 변호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어디 가냐 말이죠. 맞아요. 소리 지른 사람이 우리 특검단 변호사들입니다. 맞아요. 법정 직원들이 다 놀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법정에서 변호사 일을 제대로 할 수 변호사 있을까? 취소당할 생각하고 한 거야. 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일을 끝까지 담당한 분이 목사님이 이끄시는 특검단에서만 했고 다른 단체는 안 했습니다. 네. 그게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지만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일괄 기각했다. 네. 일괄 기각이란 말은 일괄 다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유도 언급된 바 없이 이유 없다라고 내리는 법원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사라져도 너무 사라졌고, 저는 같은 이 법학 교수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14,000명의 감시단장을 선출하는데 목사님께서 3,518개의 자유마을 대표들이 이걸 할당을 하면 보통 한 4명 정도가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4명의 감시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목사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인데 맞아요. 가장 정확하게 목사님께서는 적법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만약에 65만 표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올 때는요, 자유통일당이 선두에 서겠지만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혁명에 참여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 신자도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절반은 불교 신자들이 다 찍었어요. 자, 황선현 장군님. 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4.19 혁명 정신, 또 5.16 혁명 정신으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목사님이 벌써 20년 이상을 애국운동을 해오셨지만은, 목사님의 기본적인 철학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 수준을 높여서 정말 나보다는 나라를 위하고
또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품는 이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혁명이란 것은 뭐 무력혁명이 아닌 이상 뭘 뜻하느냐? 국민들 중에 다수 인원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바꿔놔야겠다, 예? 정치계도 바꿔야겠다, 국회의원들도 바꿔야겠다, 다 사법부도 바꿔야겠다,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폭발점에 이르려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너하라 TV 지금 저 TV1, 2가 다 이제 폭발했어요. 폭파돼가지고 3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제한점도 있지만은 오늘 6,200여 명의 분들이 그래도 오셨습니다.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댓글로 참석하시고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딱 다음 시간에 한 분만 더 해도 12,000명입니다. 맞아요. 예? 뭐 10명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도원 용사로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뭐 밤잠을 안 주무시고, 예?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만 해도 아주 복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뭐 서로 많은 단체에서 또 추대해서 또 총괄적으로 힘을 합쳐서 하기 위해서 대표로 선임이 되셨고, 우리가 지금 거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단시간에 해야 됩니다. 네. 예,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이제 방송할 것이고 또 오후에도 장일 목사님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나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일 핵심이 보니까 이 당일 투표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당일 투표는. 근데 이제 사전 투표 이틀 하잖아요. 이틀을 해서 이것이 우체국을 통하여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개표 현장으로 가는데 우체국에서 전달되는 이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오후에도 또 여러 강사님들이 나와서 부정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 또 10시 방송할 때는 10만 명 동시 시청 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구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마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